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수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지 않겠다는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에 이어서 팔지 않겠다는 판매자들,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국민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치단체까지 나서서 불매 운동에 동참하면서 이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생생토론에서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일본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육동일 시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육동일입니다. 배재대 일본학과 강철구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철구입니다. 한일 관계가 1965년에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에 이 관계가 좀 최악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훈식 의원께서는 한일 관계 이러한 갈등 대립구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저는 일본이 지금 경제 제재에 의해서 외교적 결례를 자꾸 만들어내면서 한일 간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먼저 진단하고 싶습니다. 의도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2012년인가요? 저희가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해서 당시에 그 강제징용됐던 분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이게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것이 대법원으로부터 어쨌든 손해배상을 해라. 그랬더니 이제 일본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개인과 네. 일본의 개인 기업 간의 문제를 대법원이 정리한 것입니다. 네. 근데 그 문제를 일본에서 이것을 우리나라의 전체 문제인 것처럼 문제. 치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강제징용으로 이야기하다가 네. 그 다음에는 북한에 밀발출한 것들의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전략물자가 관리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더니 최근에는 문재인 정권이라는 표현까지 이야기하면서 네. 한일 간의 전면적 양상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개인의 문제, 그리고 또 일본 기업의 문제를 국가 간의 문제로 왜 일본이 이렇게 비화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또 국민들도 이런 마음에 불매운동이라든지 각자가 나설 수 있는 것들로 나서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네. 지금 한일 수출 규제와 둘러싼 이런 갈등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리고 민간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철로 접어들고 있는데 일본 여행 취소 사례가 늘고 있다는 보도도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육동일 위원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까지 상황이 넓게 번질 것이라고 초기에 이제 예측을 하셨습니까? 네. 한일 관계가 이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일본의 외교적인 문제를 이렇게 경제적인 보복으로 이렇게 취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또 위선적이고 또 국제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네. 이런 편협된 일본의 조치가 당연히 이제 저항을 받고 철회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한일 간의 이런 균열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제가 또 균열을 보이게 됨으로써 며칠 전에는 러시아의 전폭기, 조기 경보기까지 우리 영공에 나타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냉전 체제로 간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번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러한 현상을 제대로 예측하고 또 판단하고 적절히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청와대에서 나오는 여러 조치들이 우리 국민들의 통합과 화합을 유도하기보다는 애국과 매국, 친일이다, 반일이다, 이렇게 국민을 이렇게 분열시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총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 파국은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강철구 교수는 일본학 전공을 하셨는데 일본학은 일문학과하고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까지 공부하는 분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일본인들이 한일 관계, 특히 한국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한일 무역 전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양국 간의 긴장감을 이제 고도화시키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까이 하기엔 상당히 좀 너무 먼 국가가 아닌가 이번에 네.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베 정부가 지금 현재 트럼프가 하고 있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네. 저펜 퍼스트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주의라는 하에서 민주주의 체제 하에 있는 국가들끼리는 갈등이 있더라도 그것을 외교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 네. 이번에는 어떻게 볼까요? 뭐 당장에 눈앞에 있는 어떤 그 이익에 의해서 이합집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국제 정세까지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한번 해봅니다. 네. 자, 우리 국민들은 뭐 일본 제품 불매하고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그 일본 내에서도 뭐 이런 반응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좋지 않게 뭐 당연히 보겠죠. 일본 제품을 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 이제 그리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이제 이 지역에서도 좀 더 확산되고 있는데 어떨까요? 이제 이 정부와 정부대의 어떤 대립 구도에서 이제 국민들끼리 어떤 뭐라 할까요? 좀 대립, 좀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모양새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강훈식 의원, 좀 이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또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두 가지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아까 우리 유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 답변을 좀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들의 불매운동은 감정의 문제이고 또 다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와 별도로 정부는 냉정을 찾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되겠지요. 또 외교는 국익을 최대한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정부가 냉정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유 위원장님 말씀 중에서 청와대가 친일 반일 나눠서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고노다로 외상이 우리나라 일본 대사를 불러서 초치해서 무례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코 일본 경제상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트위터로 반박을 합니다. 이것은 외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관방장관, 소위 일본 정부의 대변인도 같은 논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야당께도 여쭙고 싶습니다. 누가 우리는 이렇게 책임 있는 대응을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이 그랬다고 하면 아마 난리를 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친일 반일의 이 가르기다라고 보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들 또는 우리나라 청와대는 아주 냉정한 대응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외무상, 경제상 그리고 관방장관까지 총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야당도 힘을 함께 모아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는 불매운동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것들을 정치인이라든지 정부가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연일 그 불매운동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고 국민들이 동참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국민들의 분노를 어떻게 국정 운영과 외교에 함께 할 수 있을 건지를 잘 살피고 오히려 하지만 외교에 있어서는 냉정한 관점 그리고 국익을 우선시하는 관점을 견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자유한국당 육동훈 위원장님 말씀. 네. 뭐 저도 지금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지금 조치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돼 있고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옛날 우리가 100년 전하고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지금 일본하고 국력도 한때는 뭐 30분의 1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GDP상으로는 3분의 1 정도까지 우리가 접근했고요. 또 1인당 GDP도 뭐 이제 저쪽은 38,000불이면 우리는 32,000불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의 한일 간의 갈등 문제를 옛날에 100년 전에 뭐 의병, 뭐 죽창가, 무슨 뭐 국채보상운동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유연하게 지금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대일본 접근 방법을 새롭게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걱정하는 거는 친일 반일 뭐 이렇게 나눠 가지고 국민들이 본의 아니게 적과 동지로 이렇게 나뉘는 것은 국민들 굉장히 불안하고 이 문제를 제대로 푸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국민들은 성숙합니다. 불매운동, 뭐 일본 안 가기 그거는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다만 이게 길어지면 굉장한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우리 정부가 국민적인 고통을 줄이고 피해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현명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자, 강 의원께 다시 한번 말씀 기회를 드릴까요? 네, 아니 뭐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네네. 토론에서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네. 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즉 이 문제가 길어질 때에 대한 대비를 명확하게 하고 또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말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당은 다릅니다만 충분히 동의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저희가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후에도 저희가 이런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만 현재 한 3가지 방향으로 정부가 이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이후에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일본이 수출을 통제한 것에 대한 대응을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산업, 그럼 우리 산업계는 이 일본의 수출 통제로 인해서 한국의 산업이 지금 받고 있는 지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리고 나아가서 국제적인 통상 문제에서 일본을 어떻게 제압해 나갈 것이냐. 이 3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후에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고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뭐 이후에 또는 시청자분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정부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철구 교수께 좀 말씀을 구할 차례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자, 우리 휴가철을 맞은 우리 국민들 일본 여행 취소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여행 잡은 일정이기 때문에 일본 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무튼 취소 사례는 늘고 있습니다. 자, 일본 경제에 이러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일본 관광업계 종사자 하는 분들께는 좀 아무래도 이제 영향이 미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일본이 이제 내년 올림픽을 통해서 네. 4천만 명의 외국 관광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 관광의 1위가 중국이고 우리가 연간 750만 명 정도가 750만 일본으로 명이요? 관광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라는 그런 프레임보다는 저는 이제 처음에 일본의 우익 계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산케이 신문이라든가 네. 또 요미우리 신문 등에서는 이런 한국의 불매운동 또는 일본의 여행 취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가소롭게라고 할까요? 가소롭게요? 그러니까 별로 취급을 안 하다가 제가 이제 이번 주까지 일본에 있다 왔는데 일본의 신문이 상당히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케이 신문이라든가 요미우리 신문, 하물며 우익 계열의 신문도 지방의 언론을 인용을 해서 그러니까 현재 일본은 지방 소멸이라고 할 만큼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생산 연령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홋카이도 또는 사가현이라든가 후쿠오카현이 있는 큐슈라든가 이런 지역에 그 관광객이 줄어들다 보니 현 지사가 지역 신문 또는 지역 언론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런 지역의 언론이 결국은 중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의 투표를 통해서 중앙의 핵심 세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 제가 주시죠. 좀 네네.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이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아베 정권하고 일본 국민을 좀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권과 국민의 분리. 네네. 지금 아베 정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화 헌법을 고쳐서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어서 나름대로 정치 대국, 군사 대국을 꿈꾸는 그런 좋지 않은 방향으로 아베 정권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반도에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한동안은 북한 때리기를 하다가 북한이 미국과 이제 여러 가지 협상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한국을 때려서 지난번에는 중의원 선거도 재미를 봤고 이번에 참의원 선거도 이걸 이용해서 선거에 승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베 정권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나 양심적인 일본 국민들은 여전히 설린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고 또 이게 길어질 경우에는 양국의 피해. 우리가 일본에 750만 명이 가지만 일본도 250만 명이 한국에 관광객으로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 일본 관광객의 지금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6조 원을 쓰고 있습니다. 6조 원요? 네. 그런 경제적 기여를 생각할 때 일본이 당장 우리가 서로 불매 운동을 한다. 이를테면 우리가 BTS 방탄소년단이 일본에서 젊은이들 20만 명이 열광했습니다. 그럼 그게 매국입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교류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활성화시키고 차단해서는 안 되고 하여튼 일본의 양심 세력들에게 우리가 정말 신뢰받는 국가, 정말 진정성을 보여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저는 좋다. 아베 정권하고 일본 국민을 같이 묶어가지고
우리가 저항을 하게 되면은 문제를 풀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도 저 한마디 말씀드려도 말씀 될까요? 저는 이제 이 불매운동이라는 것이 그 국민을 나눈다라기보다는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하는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멀리 있는 물로는 가까이 있는 불을 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자발적이고 이게 관이 주도해서 지금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의 이제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폄하하는 것은 좀 너무 아니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광과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국민들의 그 일본 여행이 이제 줄면서 일본 자치단체 비상이 걸렸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일본 자치단체가 일본 정부를 압박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좀 개선하라 이런 주문이 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의 압박, 우리 국민들의 압박이 일본 정부를 좀 변화시키는 그런 모양새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효과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우리 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때 같으면 그 정권과 또 국민들을 분리해야 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북한에도 좀 한번 가져줬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정은 정권과 북한 동포들을 좀 구분해서 동포를 좀 사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평상시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정권의 어떤 유해성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정권 또는 다른 나라 정부에 대해서 굳이 그 나라 국민들하고 연결할 필요가 없겠지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750만 명이 방문하던 것들이 줄어들고 지방에서 아베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그 압박이 다시 아베로부터 왜 그런가 이번에 한국에 보냈던 수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보통 때는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고 또 구분해서 본다라는 시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다른 외교적 수단이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한국과 일본은 경제 공동체라는 측면도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거라면 특히나 지금 백색 국가에서 또 제외하려는 움직임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간 조치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그럼 우리도 예전에 딱 100년 전이죠. 1919년 우리가 그때는 그렇지 않았겠습니다만 지금 100년이 지나서 2019년도에 말씀대로 달라진 한국의 모습은 국민들도 그때처럼 식민지로 대우받지 않고 이제 당당히 우리 주권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일본에도 치명적인 영향이 될 수 있으니 아베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라는 메시지를 저는 국민들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도 오히려 너무 이렇게 위축되지 말고 우리 할 말은 해나가는 당당한 외교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번 사태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예견된 일이었다. 네. 그런데 일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협의, 뭐 중재, 제3자 중재 이런 얘기를 계속 쏟아내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전혀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무성의했거든요. 대처를 안 한 거죠. 그리고 일본이 만일 한미 간에 균열이 없다면 일본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한국과 미국이 뭔가 석연치 않으니까 얍삽 빠른 일본 정부가 이 균열을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잠깐만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대처가 상당히 미흡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과거는 그렇다 치고요. 앞으로도 이 조치가 계속될 겁니다. 2단계, 3단계 조치를 저 사람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고 제대로 대처하고 있느냐. 저는 우리 지금 국정 운영의 방식이 청와대 중심의 중앙 통제적 방식입니다. 이를테면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산업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처하는 모습을 못 봤어요. 오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문제를 대처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나라의 정부는 청와대 중심의 운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점에서 이 대처가 소홀하고 좀 드려야 됩니다. 종합적일 수 없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사실관계 다른 것만 먼저 말씀을 좀 잠깐 드릴게요. 네, 말씀 주시죠. 예견되었다는 말씀 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대법원이 결정한 것을 일본 정부가 다시 협의하자는 걸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대한민국 대법원이 결정했습니다. 그걸 그럼 바꾸자는 말씀이십니까? 우리나라 헌법 체계를 현 정부가 나서서 바꾸라는 이야기신지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법원이 잘못 판결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난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법농단 해 왔었습니다. 지금 정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본이 말하는 협의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법원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한미 간의 균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 또한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G20을 하고 아베가 가장 서운했던 건 전 세계적으로 관심받지 못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북한의 정상과 만난 것입니다. 한미 간의 균열이 있다면 굳이 여기까지 와서 전 세계적인 이벤트를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네, 발언은 다시 균열에 이상이 유 없다는 교수께, 것이고요. 유 위원장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장관과 나서지 못한다고요. 외교부 장관이 나서시면 야당은 동의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외교 전면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통령의 법률 참모인 민정수석이 나섰다는 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유 위원장님 말씀 주시죠. 그거는 이치 안 맞죠. 청와대가 자기 역할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뭐 민정수석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밝히는 거는 뭐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게 다 친일파냐? 뭐 소수 의견 낸 사람 그럼 다 친일파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한일 간의 관계에 대해서 65년 한일 협정 청구권 이후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거든요. 문제 해결의 방법에도 차이가 있었고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의견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 우리 의견대 접근된 의견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은 여러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이를테면은 우방 국가들이 우리에게 동조를 해줘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이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부의 노력과 역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발언권은 강우 씨가 이렇게 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강우 이게 씨한 번 더 상황이, 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그 위원장님 잘 판단해 보십시오. 대법원이 결정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처음에 과거에 우리 강제징용을 됐던 우리들의 할아버님 한 분이 일본에다 우리나라 대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신일본 철강이라고 하는 회사가 나한테 배상을 해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법원은 배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일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나라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나서서 중재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나라고 법원은 우리가 존중하자고 하는 우리들의 양심입니다. 그것을 막상 예견됐던 일이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신 건 너무 심한 공격이다. 당연히 여기서 저는 이렇게 말씀 생각합니다. 제가 제지하겠습니다. 저 강철구 교수께서 많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 발언권 강철구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네네.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상당히 이제 두 분이 열의가 있으셔서 네네. 보기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 육동일 위원장님께서 예견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예견이라는 것은 정상국가에서의 예견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일본이 취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농구 경기를 하는데 권투의 룰을 적용한 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을 경제적으로 보복을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이 일본을 좀 많이 신뢰를 했죠.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일본이라는 국가는 신뢰와 법치 국가로 보고 있고 우리 한국은 외교전에서 뭐 정의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거꾸로 된 셈이잖아요. 원래 이제 정경이 분리돼야 되는데 이번에 뭐 이웃 국가들끼리 그래 친한 국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호주나 뭐 뉴질랜드 또는 미국과 캐나다 정도에 불과할 뿐이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정도의 갈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제적으로 이렇게 보복을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견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그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예견한 것은 외교적인 갈등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일 간에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해결됐다고 해서 그럼 앞으로 우리가 사이좋게 지낼 것이냐 그 문제는 또 별개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의 이제 수출 규제가 WTO 일반 이사회로 넘어갔습니다. 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볼 수도 있고 한일 이 양국의 이 관계 대립이 이제 국제 사회로까지 번지는 그러한
단계로 이제 점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반 이사회가 어떤 기능을 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말씀 주실까요? 일단 대한민국 네.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하는지 좀 보고 말씀을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강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한국이 감정적이었고 일본이 이성적이었으나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국이 이성적이고 일본이 더욱더 감정적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전제 산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크게 3가지 정도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수출 통제에 대한 대응입니다. 즉 3가지 규제 품목 리스트에 대해서 또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가지고 현 정부가 주요 쟁점에 당국자 간의 이견을 좁히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엊그저께 있었던 WTO의 그 이사회, 일반 이사회에서도 우리나라 전략실장이 가서 직접 본인들이 일본한테 요구하자, 대화하자라고 하면 오히려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의장을 통해서 오전에도 이야기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오후에도 한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일본 외신에다가 해외 외신에다가 우리나라 실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일본의 현재의 상태에 대한 당위성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근거다라고 좀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것과 관련돼서 있는 몇 가지 산업 분야가 저희 충청권에도 해당됩니다만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렇게 산업에 대한 위축에 대한 대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좀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리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를 정부는 좀 뒷받침을 하고요. 그리고 정책금융기관이 현재 애로사항들을 좀 만들고 금융지원 방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 국회에서 빨리 좀 통과시켜줘서 야당이 좀 협조해 주시면 통과가 좀 돼서 바로 현장에 쓸 수 있는 돈들을 좀 풀어야 된다라는 입장들도 있고요. 나아가서 기술 개발하고 연구 개발 사업에서 이제 2020년대 예타 면제를 좀 추진하겠다는 것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상 분야에도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WTO의 소위 가트 11조를 위배하고 있는 만큼 이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그저께 있었던 일반 이사회뿐만 아니라 주요국에도 제안할 상황입니다. 특히나 어제도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미국에 있는 보수 싱크탱크도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중국의 화웨이가 아니다라고 일본에다가 지금 압력을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통상 분야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육동님 이게 일본은 정상 국가라고 지금 볼 수 없잖아요. 이제 전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가해자가 판성을 해야죠. 두 번째는 판성이 되면 배상을 해야죠. 또 세 번째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래 교육에 철저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계속 이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지금 우리 강 의원님 조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국제 질서는 힘의 논리에 좌우됩니다.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지금 일본을 우리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일본을 우리가 때리지 못하는 이유는 일본이 우리나라 한미일 안보 체제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 있고 또 한미 또 미일 관계에 이게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사리 이것을 벗어 던지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저런 조치는 당연히 수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국익 중심으로 정파적 이익이라든지 지지자의 지지라든지 결집이라든지 이런 거에 오해를 전부 떨쳐버리고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한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지켜봐야 할 테고요. 그다음에 그 큐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습니다. 1962년에. 그때 케네디 대통령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좋은 교훈을 우리한테 줬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게 소수 청와대의 전문가가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이거는 상당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소통과 토론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변 우방 국가의 도움과 협조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자. 우리끼리만이 아닌 이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방안을 우리가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WTO 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논의 그리고 전망까지 들어봤는데 뭐 큰 틀에서는 두 분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강철구 교수께서 일반 시민들 네. 또는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WTO 이사회의 일본 수출 규제 논의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좀 그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두 분께서는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아주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전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하나 바로 이제 더요? 국격이라는 문제입니다. 국격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 나아갔을 때, 그러니까 인텔리전트하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도 인텔렉추얼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국격이 저는 이번에 WTO 소송에서 상당히 이제 그 좌우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것이 국제사회에서의 한일 간의 대립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것이 그러니까 실효성을 가지기에는 2, 3년 정도 걸리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후쿠시마산 수산물 결정이 4년 정도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실효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이 결론을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지난주에 일본에 있을 때 일본 신문을 보니까 이번에 그 일본 대표로 참석한 친구가 일본 외무상의 국제 경제국장입니다. 네. 저 야마가미 신고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이번에 한일 경제 그 보복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룰을 만들고 논리를 만들었던 친구를 이번에 WTO의 제소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내세우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발표한 사람은 한 단계 격이 낮은 주 제네바 대사를 내세웠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논리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1대1 양자 대립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이제 논리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우리의 국격이 상승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 그 국격이 국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삼성과 SK 하이닉스 고객사들이 이제 세계 여러 개 기업에 이제 분포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천안과 아산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청주에 큰 경제 분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그 경제계 지금 IT 분야 또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의 흐름이 그러니까 국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한테 유리하게 돌아갈까요? 어떻게 보고 이제 계십니까? 아까도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미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가 오히려 그 미국 정부를 향해서 일본이 더 이상 저렇게 두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의 54%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54%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본의 이런 소위 소재 부품 사업의 무리한 수출 규제로 인해서 한국의 SK나 삼성이 영향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미국의 IT 산업 전반이 영향을 받게 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보수 언론들이 특히 보수 싱크탱크들이 경제를 유리하게 만들어야 되는 경제적 치명타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다가 오히려 미국발로 지금 메시지가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자꾸 우리 일각의 불매운동으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보이는 시각을 갖고 계십니다만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일본의 비이성적인 행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저는 좀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힘을 모을 것은 모으고 그리고 일본의 이런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일본이 이랬어도 우리가 졌었죠. 근데 아까 후쿠시마 수산물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만 이제 국제사회도 그렇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물론 외교력은 일본이 저희보다 세다라는 지점들은 객관적인 전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일본의 판단 우리가 국제사회와 공조로서 이 문제를 제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좀 정리 좀 하고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아베 정권이 한미 동맹이 약간 흔들리는 모양새로 판단하고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라는 것이 육동열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위원장의 말씀이었고요. 이에 맞서서 이제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미국 IT 업계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고객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한테도 피해가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 다시 말해서 군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이것이 복잡한 약학 관계에 마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육동 위원장 말씀해 주시죠. 이 문제가 굉장히 이게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국제 외교적인 차원에서도 진단하고 대처를 마련해야 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차원에서 지금 일본은 양육 강식의 지금 정글 자본주의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세계 자본주의가. 그런 점에서 일본이 지금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뒤처져 있는 반도체 문제라든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기네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삼성을 잡고 한국의 경제를 망가뜨린다는 배경도 있습니다. 그 속에는, 저희에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냉정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삼성은 우리 경제의 한 20%를 좌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출 규제 제한 1,100여 개의 부품 소재를 제한하고 일일이 따진다면 아마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부작용, 피해를 가져올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일본의 이 저희 속셈을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여기에 대처해야 된다. 그런 경제적 측면을 저는 강조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지금 여기도 이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일본은 한국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우리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서 새로운 설린 우호 관계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된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 국제 외교적인 문제, 안보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 다각적인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만들고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 조치 대상 품목이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3개 소재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 대상 품목을 더 넓히기 위해서는 한국을 백색 국가 목록에서 제외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 이 가능성은 단순하게 이제는 엄포인 것인지 아니면은 다음 수순을 밟기 위한 사전포석인지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겠습니까, 강 의원님? 아니 이제 저희들은 사실 정부의 입장은 최악의 경우들을 다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도 백색 국가의 엄포만으로 놓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모든 카드를 다 열어놓고 오히려 한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도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도 모든 카드를 다 꺼내놓고 같이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그 카드를 꺼내면 안 된다. 일본한테 피해가 클 것이다. 라고 일본보다 우리가 피해가 클 것이다. 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카드를 다 꺼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최근 정의당이나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자. 즉, 근데 그 논리도 굉장히 일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일본이 지금 한국의 전략 무자가 북한으로 가고 있다라는 근거로 이번 일을 수출을 규제했다라면 그러면 그만큼 우리나라를 못 믿는다는 것이고 백색 국가로에서 제외한다는 건 그렇게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도 군사정보에 관련돼서 군사정보를 같이 공유할 필요는 없어질 수 있다는 걸 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일각의 야당의 주장도 저는 충분히 검토해봐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궁극적으로 협상이라는 건 누가 더 피해가 더 클 거라는 것을 다 열어놓고 문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국민은 국민대로 일본의 피해를 보여주는 불매운동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들이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 또 나름대로 보강을 해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협상 가능한 테이블을 갖다 놓고 모든 가능성 옵션들을 다 올려놓고 일본을 최대한 압박해서 우리의 국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일반 시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세계 품목 수출 규제가 지금 한미일 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국면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이 사안이 그렇게 복잡한 문제였나 어려운 문제였나 이런 것까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 또한 그런데요. 일본이 이제 우리에게 수출 규제를 갈 수 있는 품목이 800개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세계의 품목으로 이 난리인데 앞으로 좀 복잡하게 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걱정이 듭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일본 국민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고 이것이 이렇게 복잡하게 흘러간 배경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나누고 보겠습니다. 자, 강철 교수님 말씀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이번에 만일에 우리가 이제 백색 국가에서 네.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죠. 사실 이게 뭐 쉽지 않은 게임이니까.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백색 국가에서 제외된다라는 그런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도 저희가 좀 이제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 세계 품목을 제외한 상황에서도 이 정도의 소동이 일어난다라면 예를 들어서 이게 1000여 개의 품목이 늘어났을 때에 한국의 경제가 완전히 흔들리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국민들의 걱정이 이제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정확하게 좀 인식을 해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을 경우에 수출을 규제하는 게 아니죠. 엄격하게 하는 거죠. 네.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90일 혹은 뭐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백색 국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27개 국가이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만이나 중국, 뭐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국가들도 충분히 일본과 반도체 이외에 첨단 산업에 대해서도 수출은 계속 수출 수입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1965년에 한일협정 이후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무역하는 관계에서 2004년도에 백색 국가로 이제 저희가 이제 지정이 됐는데 약 40여 년간은 백색 국가가 아닌 상황에서 무역을 해왔기 때문에요. 네. 충분히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어서 백색 국가가 지정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에서 데이터를 보니까 현재 백색 국가 제외된 국가가 우리는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해서 3개월에서 6개월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는 4주에서 5주 정도 걸립니다. 네. 그리고 현재 반도체 세계 품목 이외의 부분들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엊그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2차 공격, 그러니까 이 2차 공격이라는 것이 백색 국가에 네, 그렇죠. 제외되는 제외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국내에서도 혹은 다른 국가에서도 충분히 대체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약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는 우리가 한번 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첨단 산업뿐만이 아니라 네. 사실 우리 뭐 스포츠 용품이라든가 하다못해 다쿠체라서부터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가위까지 일제 아니면 안 쓰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이런 그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좀 잘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철구 교수 말씀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이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의 규제가 뭐 단순하게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무역 전쟁 국면으로 치닫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제 얽히설키 설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정부의 대응이 지금 한 가지만 좀. 네, 네.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문제에 시간과의 싸움을 잘 해야 시간과 됩니다. 싸움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대일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려면 뭐 부품을 국산화한다든지 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이 거래를 정상화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겠죠. 근데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술 개발을 하려면 또 네. 일본의 특허권을 넘어서려면 최소한 2, 3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WTO에 아까 이제 그런 질문하셨습니다만 WTO에 제소를 하더라도 일반 이사회는 국제 여론을 형성하는 데 그치고 이 문제를 정상적으로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DSB, Dispute Settlement Body라는 DSB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2, 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우리 경제가 위축돼 있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는 이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최소한 2, 3년, 4, 5년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시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는 거죠. 일본은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이 단중 장기적인 경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네. 네, 이렇게 자,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청산 없는 무역 전쟁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대응, 뭐 지금까지는 잘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될지, 강 의원님? 저는 뭐 네.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잘 진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중요한 고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국민들이 정부와 대통령의 대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또 동참하는 모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아베 정부가 계속 이 저는 이제 경제 보복이라고 표현을 안 쓰는데요. 경제 도발, 경제 억압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뭘 잘못했어야지 보복을 받는데 우리가 뭐 잘못한 거가 있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냥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해서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하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아까 강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신 오히려 부품 소재의 다변화라든지 다른 나라의 소재들을 갖고 오는 이런 것들을 좀 채용해서 또 우리 야당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시간과의 싸움을 좀 잘 협력한다면 우리가 결국은 이 싸움은 잘 해낼 수 있고 잘 수 또 있다. 이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좀 발언이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에서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 또 우리 지역의 대응 어떻게 갈지 시간이 좀 거의 임박해가지고 끝나는 시간이 임박해서요. 두 분께 약 30초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미중류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고 안보 위기고 또 국제 외교적인 위기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초당적이어야 되죠. 네. 지금 정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 같이 힘을 모아서 전략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뭐 대통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국익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 네. 두 번째는 과거지향적이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물론 과거를 우리가 부정하고 잊지는 말아야 되죠.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철 교수 짤막하게 좀. 네, 저는 이제 경제학자 조셉 슌피터가 그 불황은 그 혁신의 어머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번에 우리가 상당히 이런 경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제 체질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오랜 관습이라든가 경영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한꺼번에 우리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외교는 외교대로 해서 사실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국익을 맥시마이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토론 여기서 정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과거사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이러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출구가 보이지 않는 한일 양국의 갈등을 냉철한 이성 판단으로 맞서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KBS 성생 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